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개방경제의 단순 모형을 소개를 하고 이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정책을 시행했을 때 국민소득하고 경상수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얘기할 얘기는 뭐냐면은 이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정부가 어떤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표가 있다.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정책, 뭐 거시경제 다들 배웠겠지만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보통 가장 중요한 목표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고용입니다. 경기를 안정시킨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거지. 경기 안정을 뭐 실업률이 한 20%인 상태에서 경기를 안정시킨다. 이게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 안정도 그 이면에 있는 중요한 목표는 고용을 안정시키는 거. 완전 고용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 고용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데 개방 경제에서는 이제 그 정부의 목표가 정책 목표가 완전 고용 말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목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 하면은 경상수지를 국제 수지를 균형시킨다. 경상수지를 균형시킨다. 이게 이제 그 경상수지를 균형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 뭐 목표가 될 수가 있느냐. 기왕에 뭐 목표로 삼을 거 경상수지가 흑자인 게 좋지 않느냐. 항상 경상수지가 흑자고 경상수지 흑자가 뭐 만원씩 좋은 게 아니냐. 근데 뭐 이미 얘기했듯이 경상수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있을 때 한 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은 다른 나라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계속 경상수지 흑자를 보게 되면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계속 빚이 쌓이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라고 하는 것은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득보다도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빚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 빚이 쌓이면 그 빚이 어디서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빚을 대줘야지 쌓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해줘야 되니까 흑자 보는 나라가 결국 대줘야 됩니다. 그렇죠? 흑자 보는 나라가 그런데 저 나라는 계속 빚은 갚지도 않고 계속 적자 보는데 빚을 대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흑자를 계속 보려면은 쟤는 계속 적자를 봐야 되고 나는 계속 빚을 대줘야 됩니다.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흑자 보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경상수지 흑자가 일견 좋아 보였는데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전체 시스템을 놓고 보면은 내가 적자 보는 나라한테 내가 계속 빚을 대줘야 된다는 그런 이면이 있습니다. 물론 빚을 대준다는 게 뭐 걔네들이 갖고 있는 땅도 사고 부동산도 내가 가지고 해서 뭐 그런 측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반드시 그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적자보다는 흑자를 계속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흑자도 보고 적자도 보고 어느 정도 균형으로 가는 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왕에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균형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이상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어야지 균형이거든요. 계속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없으면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흑자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적자 보는 나라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글로벌 임밸런스 얘기를 가지고 미국이 사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를 통틀어 가지고 계속 경상수지 적자가 그 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죠. 점점 커지니까 거의 우리가 이런 어떤 현상으로 표현하냐면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미국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흑자를 보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두 개 나라로 나눠지는 거예요. 미국 이외의 나라. 미국 이외의 전체 블락이 흑자, 적자.
한 10몇 년 계속이 돼요. 이걸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불균형이라. 글로벌 임밸런스 서스테이너블 하냐?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이 언젠가는 이것이 터질 것인데, 언젠가는 터져야 되는데, 그게 글로벌 임밸런스에서 터진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터져가지고 좀 이게 된 게 미리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소비를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좀 다른 형식으로 이게 좀 완화가 돼.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내가 무조건 뭐 경상수지 균형이 바람직한 상태다, 학자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계속 학자를 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완전고용이 하나의 목표, 또 하나의 목표는 경상수지 균형,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는다고 합시다. 그 완전고용은 우리가 이제 대내균형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인터널 이퀄리브리움, 그 다음에 경상수지 균형을 대외균형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내균형, 대외균형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자,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균형을 하나의 목표로 이제 삼아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수단을 뭘 건드릴 것이냐, 이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A0하고 CA0입니다. 왜 이걸 우리가 수단으로 생각하냐 하면은 A0 안에 뭐가 있습니까? C바도 있고 I바도 있고 G바도 있고 마이너스 Ct바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G바, T바는 뭐 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고, I바, G바는 직접 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있죠. 정부가 이제 뭐 거시경제학 시간에 많이 배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임시소득 임시 투자세 공제 제도라든지, 또는 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뭐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뭐 좀 낮춰준다든지,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살 때 등록세나 뭐 이런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면 사람들이 좀 자동차 빨리 구매하자, 지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독립 수요를 움직여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이고, 또 한 가지 정책은 이제 CA 제로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 CA 제로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뭡니까? 평가자라 같은 거죠. 평가자라 하면은 마샬 언어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CA 제로의 값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이제 두 가지 정책이라고 하고, 그럼 이 두 가지 정책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래서 대내균형 조건은 우리가 수식으로 쓸 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다. 그게 뭐 몇백조든 뭐 하든 그것을 우리가 YF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Y, 밑에서 두 번째 줄에 Y 하점자 F라고 쓴 것, 소문자 F라고 쓴 것은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인데, 이거는 어떤 숫자로 주어져 있다. 그럼 완전고용이라는 그 대내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YF 수준에 도달하면은, 그러면은 그 대내균형을 우리가 달성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대내균형 조건은 Y 이퀄 YF입니다. 대외균형은 뭡니까? 대외균형은 경상수지가 제로가 되는 균형인데, 경상수지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서 봤듯이 CA 값이 대외균형 조건, CA 값이 제로가 되는 게 대외균형 조건. 자, 그럼 이 두 조건을 달성해야 되는데, 대내균형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 대내균형은 Y를 YF로 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Y는
y는 어떻게 달성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모형을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모형을 이제 썼을 때 잠깐 떠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네요. 자, 여기 내가 가르쳤던 라인을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왼쪽은 y고 오른쪽은 뭡니까? 총수요죠. 총수요가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ca인데 ca는 ca0 마이너스 my이고 c 더하기 i 더하기 g는 a0 더하기 cy였죠.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요거를 y에 대해서 풀면은 y 이퀄 1-c 더하기 n분의 1 가로 열고 a0 더하기 ca0인데 1-c는 c가 한계 소비 성향이니까 문자 s를 한계 저축 성향이라 그러면 1-c는 s하고 같죠. 그래서 s 더하기 n분의 1 a0 더하기 ca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균형 국민소득입니다. 그러면 대내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이 y의 값이 yf하고 같아지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yf 이퀄 이 제일 마지막 줄을 보면은 s 더하기 n분의 1 가로 열고 a0 더하기 ca0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은 a0를 건드릴 수도 있고 정부는 ca0를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건드리든 간에 두 개의 합이 뭡니까?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왼쪽에 있는 yf를 미지수로 놓고 오른쪽에 있는 어떤 정책이나 충격이 오면은 y의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는 이 문제를 풀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y의 값이 yf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a0나 ca0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수준으로 추스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히려 이쪽이 이제 미지수가 되고 이쪽이 미지수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요 식만 보면은 뭐 a0를 건드리든 ca0를 건드리든 뭐 두 개의 합이 이걸 충족시키도록 건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외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기 전에. 대외균형은 뭐냐면 CA인데, CA는 우리가 CA0-MY고요. 이제 Y가 이제 이걸 이제 대내 균형 조건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대외균형 조건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Y 대신에 YF를 넣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Y 대신에 뭘 넣느냐 하면은, Y의 그 결정식, S 더하기 N분의 1, A0 더하기 CA0, 이 식을 집어넣으면은 CA에 대한 식이 이제 두 번째 줄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CA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것이 제로가 되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둘째 줄, 이퀄에 있는 부분이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CA0나 A0를 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가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해요. 두 개의 목표. Y도 YF에 달성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CA도 제로로 만들고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이제 대내균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내균형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이 Y, 제일 마지막이 이제 우리가 그 Y 완전 공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A0하고 CA0가 가져야 되는 값인데, 이게 어떤 조합이죠. 왜냐하면은 합이 이걸 충족시키면 되니까, 뭐 A0는 좀 작아도 되고 CA0는 좀 커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A0하고 CA0의 조합으로 나타내면은 이것은 II와 같은 선이 나오게 됩니다. 요것을 이걸 가기 전에 잠깐 다른 얘기를 얘기를 먼저 하고 가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미안합니다. 잠깐 좀 여기서 뺐어.
잠깐만 그림을 먼저 그리고 좀 설명하죠. 자, 지금 어떤 경제의 ns-i 선하고 ca 선이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제는 이제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요. 이 점에서 올라간 y의 값이 현재 국민소득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뭐 밑에 있으니까 이제 좀 적자를 보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경제가 완전 고용하고 경상수지 균형이라고 하는 대내 균형하고 대외 균형을 달성을 하고 있느냐? 뭐 대외 균형의 경우에는 분명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내 균형은 달성 여부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y가 yf보다 크냐 작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yf가 어딘지를 모르면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yf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지금 내가 방금 찍은 이 점 CA 그러니까 수평선 y축 가로축상에 있고 y의 값은 yf임. 바로 이 점. 바로 이 점이 바로 뭡니까? 대내 균형하고 대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점이죠. 그렇잖아요. 저 점에서는 y의 값은 yf고 ca의 값은 제로고. 그러니까 이 점이 저 위에 있으면은 그 경제는 완전 대내 균형하고 대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동시에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을 써가지고 두 손을 옮겨줘야 되죠.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이것이 이 점에서 만나도록 두 손이. 그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한 선만 옮겨가지고는 달성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C의 선을 옮긴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도록 C의 선을 옮긴다 하면은 만나는 건 여기서 만나요. 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빨간색 선처럼 CA 선을 절로 옮기고 NA-I 선은 밑에 쪽으로 낮추고 두 선을 동시에 옮기면은 두 선이 뭡니까? 대내 균형하고 대외 균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점에서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선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뭡니까? CA 선을 저렇게 옮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CA 제로를 움직이는 정책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표적인 게 평가절하죠. 그 다음에 NS-I 선을 옮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A 제로의 값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수단. 대표적인 것은 재정정책이죠. 조세정책이나 정부금리 정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두 손을 동시에 일반적으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에 옮겨줘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얼마나 옮겨줘야 되느냐? 뭐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내균형 곡선, 대외균형 곡선 이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내균형 곡선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내균형 조건을 볼 때 A0는 이제 NS-I 선을 움직이는 정책입니다. CA0는 CA 선을 움직이는 정책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움직여도 YF는 대내균형을 달성시킬 수 있지만 또 뭡니까? 두 개의 조합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A0 정책, 이걸 지금은 A0 정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정책의 이름이 있습니다. CA0 정책의 조합. 여러 가지 조합이 있죠. 그 조합을 우리가 구해서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대내균형 조건인데, 그건 뭐 딴 게 아닙니다. 지금 A0, CA0의 값이 S 플러스 M을 넘겨가지고 두 개의 합이
일정하면 됩니다. 어떤가 특정한 값으로. 두 개의 합이 일정하다는 건 두 개가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런 그림. II선. II선이 뭡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5도 선이라면은 A0 더하기 CA0의 값이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이게 그 대내균형 조건이고요. 이 대내균형 조건, 즉 II-선 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는 무엇이 달성되고 있습니까? 대내균형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Y는 YF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II-선 바깥에 있는 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점들은 다른 상태죠. 다른 상태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냐? 자, 이것을 어떻게 따져볼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걸 이 그림은 여기 있는 걸 다시 그림을 그린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점을 하나 써봅시다. 예를 들어서 A점이다. 그럼 A점이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쉬우냐 하면은 II 선상에 있는 어떤 한 점하고 A점을 비교를 하는 게 쉽습니다. 쉬운데 그 점을 고를 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고르면은 뭡니까? A점하고 이 점은 CA0의 값도 다르고 A0의 값도 달라요. 그러면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고르는 게 낫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같게 고르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B점을 골랐다. B점하고 A점 사이에 A점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B점하고 A점은 둘 다 뭡니까? CA0는 값이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A0의 값은 A점이 B점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그래프를 가지지 않고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Y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A0하고 CA0의 A점에 있어서의 A0하고 CA0의 값을 집어넣읍시다.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A점에 해당되는 A0하고 CA0의 값을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Y 값이 어떤 값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잘못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B점에 해당되는 B점에 해당되는 A0하고 CA0의 값을 집어넣읍시다. Y 값이 뭡니까? By definition II-선이 뭡니까? 대내균형 조건의 데피니션상 Y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A점에 해당되는 A0하고 CA0의 값을 집어넣어서 Y를 구해봅시다. 이 Y가 저 YF보다 크냐 작으냐는 A0하고 CA0의 값을 비교를 하면 됩니다. 비교를 하는데 CA0는 두 개가 같죠. 왜? 같게 놨으니까. A0의 값은 A점이 B점보다 큽니다. 따라서 뭐 이거는 쉽게 뭡니까? 이
이 y 값이 yf보다 크다라고 항상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총생산이 완전 고용보다 더 높은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가 뭡니까?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죠.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경기 과열입니다. y가 yf보다 높은 상태. 그러면 반대로 반대쪽은 경기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대외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균형 곡선은 아까 이제 CA를 구하면은 이것이 구해지고요. CA 값이 제로가 되는 게 대외균형이기 때문에 그걸 제로로 놓고 이것을 이제 A0, CA0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선형식으로 표시하고 이것을 이 평면에다가 이제 선형식으로 표시하면 CA0는 S분의 M A0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까는 반대 방향으로 합이 일정하면 됐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면 이와 같이 이제 우상향 이런 선이 되고요. 이 선을 우리가 대외균형 조건이라서 이거는 XX선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익스터널에 X를 따가지고 그냥 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바깥에 있는 점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바깥에 있는 점 하나하고 XX선 사이에 있는 한 점하고를 비교를 하는데 A나 CA 둘 중에 하나는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오른쪽은 경상수지가 적자, 반대쪽은 경상수지가 당연히 흑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두 선을 합쳐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XX선하고 YI선을 선으로 인해서 이 일사분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고요. 아까 우리가 그 대외균형, 경기과열, 경상수지 흑자 그거를 써가지고 조합을 하면은 4가지 서로 다른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즉 경제가 예를 들어서 제 오른쪽에 있는 그 영역에 있게 되면은 이 영역에서는 경기는 과열되어 있고 경상수지는 적자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 경제가 그러면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이렇게 판별을 한다. 그러면 이 그림은 우리 경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가야 되는 쪽은 대내균형하고 대외균형이 동시에 달성되는 점, 즉 XX선하고 YI선이 만나는 점이죠. 그 점에 해당되는 A0하고 CA0의 값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면은 만나는 점이 대내균형하고 대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0의 값하고 CA0의 값은 이제 뭐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경제가 경상수지는 흑자지만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뭐 어디쯤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있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밑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른쪽 밑에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A0의 값은 증가시켜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CA0의 값은 감소시켜야 되죠. 그죠? 그러면 A0를 증가시키는 것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고 CA0의 값을 감소시키는 것은 오히려 원화 가치를 올려야 되죠. 평가 자산시켜야 되죠. 근데 이게 반드시 또 그렇지 않은 게 만약에 우리가 같은 사분면에 있지만 밑에 쪽에 있다고 합시다. 똑같이 이거는 뭡니까? 경기는 침체고 경상수지가 흑자예요. 그렇지만 이 밑에 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야 되는 방향이 우상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상 방향으로 가려면 CA도 증가시키고 A도 증가시키고. 그러면 뭡니까? 원화 가치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출도 늘리는 방향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만 알 수 있다면은 이 그림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그림을 스원 다이어그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스원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그림을 했다고 하지. 이 스원 다이어그램이 다른 데서도 또 나와요. 여러분들 그 경제 성장론 배울 때 솔로우 스원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우 스원 다이어그램은 경제 성장론에서 나오는 그림이고, 그냥 스원 다이어그램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대내균형, 대외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조합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림이 스원 다이어그램. 자, 이제 다시 이제 아까 지금까지는 내가 CA 제로 정책, A 제로 정책이라고 불렀는데 이 두 정책에다가 이름을 이제 붙일 때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림에서 A 제로의 값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지출 조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CA 제로의 값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지출 전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지출 전환 정책. 자, 왜 이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지출 조정 정책은 우리가 지금 이 개방 경제에서는 소비나 투자나 뭐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내국재가 있고 외국재가 있죠. 두 가지 재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재화에 어디다가 쓰느냐에 관계없이 뭡니까? 전체 소비하는 양을 늘리는 정책. 이게 지출 조정 정책이에요. 또는 전체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양 자체를 줄이는 정책. 그러면은 뭐 부분적으로는 내국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외국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그게 뭐 몇 대 몇인지는 그런 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나라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뭡니까? 내국재, 외국재 수요를 동시에 낮춰주거나 동시에 높여주는, 이게 지출 조정 정책이에요. 지출 전환 정책은 지출의 규모는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이 놔두는데 같은 소비 지출, 소비액은 똑같더라도 내국재하고 외국재 지금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구성을 바꿔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국재를 적게 소비하고 외국재를 많이 소비하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외국재를 적게 소비하고 내국재를 많이 소비하도록 만든다든지. 그게 이제 지출 전환 정책. 그러니까 평가절하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평가절하 하게 되면 외국재 값이 내국재보다 비싸집니다. 그죠? 완전 정가가 환율의 정가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싸진 물건을 적게 사잖아요. 외국재 적게 쓰고 내국재 많이 씁니다. 똑같은 금액을 소비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국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지출 조정 정책은 내국재하고 외국재하고 똑같이 내국재 3, 외국재 1의 비율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출 조정 정책에 의해서 전체 수요를 늘어나도록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 똑같이 3대1로 하더라도 외국재도 수요도 늘어나고 내국재도 늘어나고, 내국재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내국재 수요가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생산도 늘어나고, 이게 이제 지출 조정. 이 그림에서는 이제 A0가 지출, 우리가 배운 거에서는 A0가 지출 조정 정책이고 CA0가 지출 전환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개방 경제에서는 대내균형하고 대외균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써야 되고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그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NS-I 선하고 CA 선을 같이 움직여야 된다. 어느 하나만 움직여서는 달성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대내균형하고 대외균형이라는 두 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조정 정책하고 지출 전환 정책을 둘 다 써서 결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하고도 또 관련이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경제 정책론을 배우면은 팀버겐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팀버겐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N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N개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정책 수단이 그냥 정책 수단이 아니고 서로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완전 고용하고 경상수지 균형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생각해 봅시다. 이걸 달성하는데 만약에 내가 쓰는 정책이 하나는 정부 구매를 조정하는 정책이고 하나는 조세를 조정하는 정책이고 조세 정책, 정부 구매 정책. 뭐 사실 이거는 서로 다른 정책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정책을 암만 내가 결합을 해봐야 우리 모형에서는 뭐만 움직입니까? A0만 움직이죠. CA0는 안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CA0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환율을 움직이거나 또는 뭐 해외 경기를 좋게 만드는 건데 해외 경기야 뭐 소국이 해외 경기를 좋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목적에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목적이다. 예를 들어서 내 목적이 경기를 부양하면서 정부의 재정 수지는 균형을 유지하겠다. 이게 나의 두 가지 정책 목표라면은 이 두 가지 정책은 서로 독립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두 정책을 적당히 결합하면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대내 균형하고 대외 균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조세 정책하고 정부 구매를 조절하는 정책은 독립적이 아니에요.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통화 정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통화 정책도 결국은 독립적이 아닙니다. 왜?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해가지고 투자를 늘리거든요. 투자 늘려봐야 뭡니까? 이것도 A0를 움직이는 거예요. A0 자체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뭐 CI를 통해서, C바를 통해서, C0를 통해서 늘리든 I0를 통해서 늘리든 다 뭡니까? 한 가지 목표밖에 달성 못해요. 그래서 이 대외균형하고 대외균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 전환 정책하고 지출 조정 정책이라는 두 가지 정책 수단을 같이 이용을 해요. 자, 지출 조정 정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압니다. 지출 전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출 전환 정책에 어떤 게 있느냐? 이거는 내국제하고 외국제 간의 이제 지출의 구성을 변화시키는 정책인데, 뭐 대표적인 정책 사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 관세 어떻습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상대 가격을 변화시켜서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보면 P분의 A 비슷한 외국제, 내국제잖아요. 자, 내국제에 대해서 관세 부과 안 하잖아요. 그 외국제에 대해서 타오라는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율을 타오라고 하면은 관세 낸다 하면은 내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이 저렇게 되겠죠. 비싸지잖아요. 타오를 올려가지고 외국제를 비싸게 만드나 환율을 올려서 외국제를 비싸게 만드나, 그죠? 어차피 지출 전환이죠.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뭡니까? 뭐 수출품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거. 이거는 이제 내국제 값을 싸게 만드는 뭐 그런 셈이 되죠. 외국인에 대해서.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역 정책. 그러니까 뭐 비관세 장벽, 쿼타, 또 뭐 요즘 뭡니까? 뭐 수입할 때 뭐 검역 같은 거 이런 거 까다롭게 하면 그것도 광우병 검역 까다롭게 해가지고 이거 광우병 의심이 되니까 이거는 뭐 수입 못한다. 뭐 이런 것도 다 뭡니까? 구성을 변화시키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산업정책이라고 부르는 또는 무역정책이라고 부르는 부류의 정책들은 다 지출 전환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정책을 사용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이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되니까. 점점 우리가 이 가트 체제 가면서 관세 사용하는 거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뭐 우루과이 라운드 WTO 체제 가면서 비관세 장벽 낮춰야 되고, 요새 FTA 가면서 또 뭐 FTA 같은 국가들한테 낮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유일하게 남는 지출 조정 정책이 뭐냐? 환율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너무 눈에 띄게 쓰면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너 환율 조작한다. 그러니까 뭐 WTO 체제나 뭐 이런 거 가트 체제 위반한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하겠다. 그게 이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징계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환율 정책도 사실 눈에 띄게 함부로 쓰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뭐 점점 이것저것 다 빼면은 남아있는 정책 수단 중에서 그나마 그래도 환율 정책이 남아있는 정책 수단이니까 뭐 요즘처럼 모든 나라들이 서로 다 어려우니까 서로 뭡니까? 서로 자기 나라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좀 정책을 경기도 좀 보양해보자.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출 전환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인데 지출 전환 정책의 수단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한 가지 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이 다이어그램, 스완 다이어그램에서 어떤 경제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XX선하고 YI선이 만나는 저 점을 중심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가 이 소환 다이어그램을 도출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NS-I선하고 CA선을 그린 그 그림에서 두 선이 만나는 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하고 1대1로 여러분들이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하는 것을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저절로 두 모형을 다 같이 익힐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비교역자가 실제로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든 재화가 교역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한 셈입니다. 교역제라고 하는 것은 내국제하고 외국제가 있지만은 내국제와 외국제가 전부 다 교역제예요. 따라서 내국제는 전부 다 수출제고 수출이 될 수 있는 재화고 외국제는 전부 다 뭡니까? 수입이 될 수 있는 재화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비교역제를 도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역제를 도입하면 사실 재화가 4개가 됩니다. 내국제도 국내 교역제가 있고 국내 비교역제가 있고 외국제도 외국의 교역제가 있고 외국의 비교역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소국 경제 입장에서는 외국의 비교역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야 될 재화는 사실 3개입니다. 내국 교역제, 내국 비교역제, 외국 교역제. 자, 근데 왜 비교역제를 우리가 따져야 되느냐? 왜 비교역제가 중요하냐? 그 얘기를 좀 이제 비교역제가 뭔지는 우리가 이미 소개를 했고요. 자, 왜 비교역제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나라가 소국 경제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가 비교역제가 전혀 없다고 합시다. 모든 재화가 전부 다 수출되고 수입이 될 수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뭐라고 할까요? 커피를 생산하는 남미의 조그만 나라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전부 다 커피예요. 근데 이 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커피를 생산해서 수출하지만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커피의 가격은 이 나라가 얼마를 수출하는지에 의해서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거죠. 이 나라는 또 반면에 커피를 수출하는 반면에 다른 공산품은 전부 다 제조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TV를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합시다. 이 나라의 수입품은 TV, 이게 외국제입니다. 수출품은 커피, 둘 다 교역제입니다. 근데 TV의 가격이나 커피의 가격이나 이 나라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커피는 브라질이나 다른 큰 생산국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수출하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라는 뭡니까? 커피 수출국이지만 생산국이지만 커피의 가격은 뭡니까? 전 세계 시장에서 결정되는 커피 가격을 이 나라는 뭡니까? 수용할 수밖에. 마치 완전 경쟁 시장처럼. 작다는 것은 자기가 가격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건 완전 경쟁, 가격 수용자, 프라이스 테이커가 된다는 거죠. 테레비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프라이스 테이커죠. 그러면은 이 나라가 수출하는 커피의 가격도 세계 시장에서 결정되고 이 나라가 수입하는 테레비의 가격도 세계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이걸 이렇게 P분의 비슷한데 자, 이 나라가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이 전부 다 교역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레비라고 하면 테레비의 가격이 전부 다 세계 시장에서 결정. 이게 달러로 결정이 되겠죠, 그죠? 세계 시장에서. 이 나라가 수출하는 것은 커피입니다. 근데 커피 가격을 이 나라가 이 나라 화폐 단위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커피의 가격은 전 세계 시장에서 달러화로 국제 통화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수입품의 가격이고 수입품의 가격 TB, 수출품의 가격입니다. 뭐 이거를 이 나라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나, 달러로 환산을 하나, 그 비율은 똑같습니다. 왜? 달러 표시 가격이 결정되는 상태에서 이 나라는 그 가격을 테이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 화폐로 표시된 테레비의 가격은 환율이 1하면 EPT 스타고 이 나라 화폐로 표시된 커피의 가격은 EPCS 스타. 자, 평가절하 하면은 지출 조정이 됩니까? 분모도 올라가고 분자도 올라갑니다. 평가절하 해봐야 지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작은 나라들 소국 경제들 세계 시장에서 어떤 내놓으라 하는 가격을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없는 작은 나라들, 뭐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뭡니까? 평가절하 해봐야 소용이 없다. 지출 조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지출 비교역제. 자, 그럼 우리가 봅시다. 구매력 평가에 대해서 배울 때 국내 물가가 교역제, 비교역제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도 비교역제, 교역제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것을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서 세 개로 풀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리해서 쓰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여러분들 좀 알고 있으면 상당히 유용한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수출품이나 수입품이나 전부 다 세계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소국 경제에서 평가절하 해봐야 소용이 없다. 지출 전환에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관한 얘기죠. 이게 교육제 간의 상대 가격이, 왜냐하면 요것도 어차피 평가절하하면은 평가절하한 만큼 가격이 변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출 전환은 없습니다. 이 대국은 뭐 이쪽은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나라가. 그러면은 평가절하에서 건드려지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암만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자신의 비교역제에 대해서는 가격이
스스로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된장이 우리나라만 소비하는 거다. 그러면 된장의 가격은 세계 시장에서 결정되질 않아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은 된장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결정이 되죠. 원화표시 가격. 그게 PN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아까 무슨 거는 만약에 이것이 커피라면은 이 비슷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자라 하면은 커피의 가격이 원화표시 가격이 된장의 원화표시 가격보다 더 비싸지죠. 커피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게 커피 비싸졌으니까 소비 적게 하자. 커피는 된장을 좀 많이 먹자. 그러니까 커피에서 교육제에서 비교육제로 지출이 전환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이제 그 소국 경제에서도 평가자라가 지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교육제하고 비교육제 간의 지출 전환. 일반적으로 좀 제너럴하게 얘기하면은 자, 소국 경제 평가자라 했어요. 비교육제는 일단은 뭐 평가자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부분은 없어요.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교육제 가격은 평가자라 한 만큼 올라갑니다. 그죠? 평가자라 20% 하면은 달러 표시 가격이 세계시장에서 이게 수입품이든 수출품이든 세계시장에서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평가자는 한 만큼 뭡니까? 원화 표시로 전환을 하면 20% 올라가요. 비교육제는 안 올랐는데 교육제 올랐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교육제 적게 쓰고 비교육제로 지출 전환이 일어나요. 교육제 적게 쓴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수입품도 있잖아요. 수입품 적게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상수지 개선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소국 경제에서의 지출 전환, 평가자라가 소국 경제에서도 지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육제하고 비교육제 간의 지출. 근데 그 지출 전환은 수입품하고 수출품 간의 지출 전환이 아니고 교육제하고 비교육제 간의 지출 전환이고 그게 앞서서 얘기했듯이 비교육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비교육제라는 게.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목욕탕 가는 것도 뭐 비교육제예요. 그죠? 생각하는 것보다 뭐 집에 주거 서비스도 비교육제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수출할 수가 없으니까 암만 뭐 미국 사람이 저 한국 집값이 싸다 하더라도 뭐 한국에 이주하기 전에는 한국 집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소국 경제라 하더라도 지출 전환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포텐셜. 오케이. 자, 이건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모형에다 조금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선 그 교육제하고 비교육제 간의 상대 가격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는 생산 측면이고 하나는 소비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산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생산 두 재화가 있을 때 두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가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버 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 까만 선이 생산 가능 곡선이고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곡선은 이제 생산 요소를 전부 다 완전 고용해 가지고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입니다. 그때 이제 두 재화의 상대 가격 PT분의 PN 사실 이게 이제 소국 경제에 있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PT분의 PN이 PT분의 PN의 값이 커지면 이쪽이 YN이고 이쪽이 YT니까 PT분의 PN을 가지고 이제 이게 커지면 비교육제 가격이 교육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것이고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것을 많이 생산하려고 할 테니까 기울기가 커지면은 이쪽적으로
밑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것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비교역제 생산이 늘어나고 교역제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는 정반대죠. 소비는 이제 비교역제 값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은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비교역제 소비가 줄고 교역제 소비가 늘어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은 이제 대내균형하고 대외균형의 개념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교역제하고 비교역제가 있는 경제에서는요, 대내균형하고 대외균형의 개념이 약간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대내균형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총생산이 완전 고용 국민 소득하고 동일해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놔두고요. 근데 대외균형은 경상수지의 균형인데, 이때 경상수지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역제의 수출량하고 수입량이 같으면 경상수지가 균형이죠. 비교역제는 경상수지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대외균형의 조건은 교역제 수요하고 공급이 이제 일치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역제로 가면서 수출품하고 수입품 간의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형에서는 분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화를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비교역제, 또 하나는 교역제입니다. 교역제는 국내에서도 생산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생산될 수도 있고, 국내에서 생산된 게 소비보다 많으면 수출되는 거고 적으면 수입되는 거고. 물론 그걸 두 개를 구분해서 해도 되는데 모양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쉽게 하기 위해서 교역제, 비교역제 구분 없어요. 내국 교역제하고 외국 교역제 구분 없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나라에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비교역제를 얼마나 생산하고 교역제를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이 얘기가 됩니다. 또 비교역제를 얼마나 쓰고 된장찌개를 얼마나 먹고 다른 피자를 얼마나 먹느냐. 교역제가 돼서 피자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는 뭡니까? 대외균형 조건은 국내에서 생산이 되든 외국에서 생산되든 국내에서 소비되든 외국에서 소비되든 교역제의 생산량하고 소비량이 같으면 수출할 필요도 없고 수입할 필요도 없고, 국내에서 생산된 생산량이 국내에서 생산된 교역제의 생산량하고 국내에서 소비나 투자되는 교역제의 양이 같으면 어디서 갖고 올 필요도 없고 외국에 수출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대외균형 조건입니다. 교역제 시장의 균형. 쉽죠? 그래서 대외균형은 교역제 수급 일치고요. 그 대내균형은 비교역제 시장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교역제 시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 전체가 어차피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역제하고 비교역제를 도입한 모형에서는 대내균형 조건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그 대내균형 조건은 비교역제 시장의 균형이고요. 대외균형 조건은 교역제 시장의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경제는 생산자는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커브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서 움직이는 이상 완전 고용은 달성이 되고 있는 셈이거든요. PPF의 정의상 그 PPF 상에서는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있는 거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고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대내균형
조건은 비교역제 시장의 균형이고, 대외 균형은 내가 좀 뭐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교역제 시장의 균형이 대외 균형 조건. 자, 그럼 이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한 가지는 A0를 움직이는 정책, 지출 조정 정책이죠. 또 한 가지는 환율을 움직이는 정책. 그거는 뭡니까? 교역제하고 비교역제 간의 지출 전환을 가져오는 정책이죠. 정책 수단은 여전히 지출 조정 정책하고 지출 전환 정책입니다. 그럼 두 개를 어떻게 결합을 해야지 되느냐? 내가 아까 7분만 더 하면 된다 그랬나요? 이게 우리 진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오늘 기왕에 여기까지 온 김에 여기서 끊기 좀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미안합니다. 여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를 조정해가지고 자 대내 균형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평가자를 통해 가지고 대내 균형을 달성하는데 두 개가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봅시다. A는 이제 총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것은 A 자체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마치 우리가 수요가 상대 가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사실 소득이 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A를 움직이는 건 지출 쪽을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효과입니다. 소득 효과는 일반적으로 뭡니까? 뭐 우리가 열등제냐 이런 걸 따져야 되지만 지금 교역자 비교역자 다 모두 뭡니까? 굉장히 많은 재화가 지금 뭉뚱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열등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정상제다. 그러면은 DN 비교역제 수요 증가, DT 교역제에 대한 수요 증가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를 증가시키는 것은 Y를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과정에서 교역자와 비교역제 수요가 다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내 균형을 우리가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내 균형을 달성하려면은 지금 DN이 증가했으니까 뭣도 증가해야 됩니까? SN도 증가해야 되죠. DT 쪽은 걱정하지 마. DT는 대외 균형을 걱정해야 됩니다. SN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럼 SN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뭡니까? 이게 밑에 나와 있는 교역자하고 비교역제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는 정책. 근데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그걸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게 뭡니까? PT가 E 곱하기 PT 스타예요. 따라서 평가 자료를 하게 되면 PT의 값이 올라갑니다. PM보다. 그렇죠. 그럼 PT가 PM보다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비싼 것을 생산자가 생산을 더 할 테니까 ST가 올라가고 SN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DN이 증가했기 때문에 SN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내 균형을 달성하려면 두 개가 어떻게 결합이 돼야 됩니까? A를 증가시키는 정책하고 PT 나누기 PN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서로 결합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를 증가시키는 정책하고 PT 나누기 PN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평가 절하가 아니고 평가 절상을 시키는 정책이 결합이 돼야지 대내 균형을 달성. 대외 균형은 이제 DT하고 DN을 ST가 같아져야 되는데 A가 증가하면은 DT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외 균형을 달성하려면은 DT가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상대 가격이 변화하면은 ST가 증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방향이죠. 두 개를 같이
같이 올리는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즉 A하고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내균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A하고 E의 움직임은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되고, 대내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A하고 E의 움직임은 같은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 그림으로 이제 대내균형 조건, 대외균형 조건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